서울 강남구의 고급 미술관 개관식. 유명 갤러리 대표 박서준은 문화재단 이사들과 함께 자선 행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재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죠. 서준은 맞춤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200만 원짜리 시계가 반짝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죠. 대표님, 이쪽이 노숙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전시관입니다. 담당자가 설명하는 동안 서준은 형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빨리 행사를 끝내고 다음 일정으로 가고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걷던 서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전시실 구석, 낡은 캔버스 앞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더러운 신발을 신고 멍하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자. 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록이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죽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저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어깨선, 저 목덜미, 그림 그리는 자세. 20년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윤곽이었어요.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준의 숨이 목구멍에서 막혔어요. 윤하영이었습니다. 20년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등을 돌렸던 그 여자. 한때 서준의 아내였던 사람. 지금 그녀는 낡은 회색 카디건을 입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채 노숙 예술가 전시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제대로 감지 못한 듯 엉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엔 때가 묻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서준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물감이 묻고 손톱 밑에 까맣게 때가 낀 그 손.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3캐럿 다이아 반지를 끼던 그 손이었어요. 서준이 선물한 8천만 원짜리 약혼 반지를 끼던 바로 그 손. 서준은 비틀거리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영아. 여자가 서준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놀람도 반가움도 심지어 당혹감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한 시선으로 서준을 바라볼 뿐이었죠. 누구세요? 하영의 목소리는 아이처럼 작고 가늘었습니다. 서준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물었어요. 서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손을 짚어야 했어요. 나야. 서준이. 나 못 알아봐? 하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자기 그림을 멍하니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주황색 조끼를 입은 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서준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저분 아는 분이세요? 서준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고개만 끄덕였죠. 봉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타까운 표정이었어요. 저분 알츠하이머 4년 차예요. 이름은 윤하영 씨라고 하시던데 고시원에 혼자 사신대요. 가끔 여기 와서 그림만 그리세요. 뭘 그리는지 물어보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서준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치매, 4년 차, 고시원, 혼자, 가족은 없나요? 봉사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없으신 것 같아요. 한 번은 저분이 은서야 하시면서 오시더라고요. 딸 이름인가 했는데 물어보면 기억을 못 하세요. 그냥 그 이름만 계속 부르시고. 은서. 서준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20년 전 초여름, 청담동 최고급 산부인과 병원이었습니다. 서준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VIP 진료실, 가죽 소파와 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진 곳이었죠.
하지만 귀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박서준 씨, 검사 결과를 보면 선천적 생식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연 임신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어요. 하지만 서준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죠.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도 성공률이 극히 낮습니다. 정자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요. 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2살 남자에게 내려진 판결이었어요. 평창동 한옥 대저택으로 돌아가는 차 안. 서준은 벤틀리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이었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하영이 조심스럽게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보, 괜찮아. 우리 둘이서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 입양도 있고. 됐어. 서준은 차갑게 손을 뿌리쳤어요. 하영이 움찔했죠. 미안.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대청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한복을 입고 목에는 10캐럿짜리 에메랄드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손에는 비치 반지를 끼고 있었죠. 서준아, 병원 결과 어땠니?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표정만으로 어머니는 알았어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집안이 5대 종가인데. 어머니의 시선이 하영에게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었어요. 새아가는 들어가 봐. 서준이랑 나랑 할 얘기가 있어서. 하영은 고개를 숙이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서준과 어머니는 사랑채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서준아, 솔직히 말할게. 엄마가 처음부터 반대했잖니. 화랑 직원이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엄마,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어떻게 그만해? 내가 미대 조교였던 애한테 폭 빠져서 매일 작업실 찾아가고 밤새 전시회 돌아다니고 애걸복걸 매달려서 결혼한 거잖아. 그때 신신그룹 회장 딸이 너 좋아했는데 김민석 검사 집 딸도 소개팅 나오겠다고 했는데 다 거절하고 거지나 다름없는 애랑 결혼했잖니. 재벌 딸들이 줄 섰는데 화랑 직원이랑 결혼하겠다고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잖아.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하영이를 사랑했어요. 사랑? 마, 결국 이렇게 됐잖아. 엄마 말이 맞았어. 천안 피를 섞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사실이잖아. 재벌가 정치인 집안 애들이 줄을 섰는데 하필 그런 집안 애를 데려오니까 서준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 방에 있을게요. 서준아, 엄마 말 끝까지 들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혼하고 좋은 집안 애랑 재혼하면. 안 돼요. 서준은 소리를 지르고 사랑채를 나갔습니다. 방문을 쾅 닫았죠. 그날 밤 서준은 혼자 정원에 나가 담배를 피웠어요. 끊은 지 3년이 넘었지만 다시 피우고 싶었습니다. 하영이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쇼를 걸치고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마셔. 밤이 선선하잖아. 서준은 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하영아. 응? 미안해. 내가 남자로서 부족해서. 어머님 말도 일리가 있어. 다른 집안 애들이랑 했으면 당신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당신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집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하영이 서준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경직된 채였어요. 우리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 아이 없어도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돼. 그게 쉬운 일이야.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갤러리 일에 파묻혔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박씨 갤러리의 대표가 됐고 해외 미술품 경매 사업을 확장했죠. 하루 20시간씩 일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어머니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서준아, 엄마가 좋은 사람 소개해 줄게. 엄마, 나 결혼했어요. 알아. 그래도 만나봐. 얘기만. 최유진이라고 대한그룹 회장 딸이야. 프랑스에서 미술사 박사 따왔고 집안도 좋고 엄마가 전시회에서 알게 됐는데 똑똑하고 예쁘더라. 관심 없어요. 에이, 그냥 인사만 해. 비즈니스 인맥도 쌓을 겸. 아버지가 대한그룹 회장이니까 갤러리 사업에도 도움될 거야. 그래도 서준아, 지금 해외 경매 사업 자금 300억 필요한 거 알지? 최유진 아버지가 투자하겠다고 하셔. 만나기만 해. 식사 한 번만. 서준은 결국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만나기로 했습니다. 청담동 최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1인당 80만 원짜리 오마카세를 내는 곳이었죠.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 있는 최유진은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우아한 웨이브 머리에 베이지색 버버리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가 반짝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서준 씨가 박씨 갤러리 대표시라면서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서준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소르본에서 미술사 전공했거든요. 인상파 쪽이요. 서준 씨 갤러리에서 다루시는 작품들 정말 훌륭하던데요. 어머니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 아버지가 대한그룹 회장이시잖니. 우리 갤러리 해외 진출하는데 도움 많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준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최유진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어요. 서준 씨, 다음 달에 파리 아트페어 가신다면서요? 저도 가는데 같이 돌아볼까요? 제가 현지 갤러리들 많이 알거든요. 서준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루브르 쪽 갤러리들이요? 네. 제 지도 교수님이 큐레이터셔서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계속 서준과 유진을 만나게 했습니다. 갤러리 오프닝, 전시회, 경매장. 서준은 거절했지만 어머니는 끈질겼어요.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거야. 집안이랑 관계 좋게 해두면 사업에 도움되잖니. 한편 집에서는 하영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병원 다녀왔어. 입양 상담. 서준은 TV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좋은 아기들 많다고 하시던데. 우리 한번 보러 갈까? 여보, 피곤해. 자러 갈게. 서준은 일어서서 침실로 들어갔어요. 하영은 거실에 혼자 남았죠. 그로부터 2달 후, 하영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시던 어머니, 하영의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췌장암이었죠. 혼자 투병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을지로의 중형 병원이었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죠. 학원 제자 몇 명, 동료 선생님 몇 명. 서준의 어머니도 혼자 왔습니다. 검은색 샤넬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빈소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장례식장도 완전 초라하네. 역시 그 집안 꼴이랑 수준하고는. 서준이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태연했죠. 상주석에는 서준과 하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영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상복을 입고 눈물을 닦으며 절을 받고 있었죠. 어머니가 다가와 절을 했습니다. 형식적인 절이었어요.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며느리 완전히 혼자네. 친척도 없고. 엄마, 장례식장에서 그런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고아나 다름없는 거지.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으니. 서준은 어머니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밤 하영은 서준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여보, 이제 나 정말 혼자야. 엄마마저 없으니.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지만 서준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갤러리에서 해외 경매 사업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년간의 준비가 물거품이 됐죠. 투자자들은 화를 냈고 이사회에서는 서준을 압박했어요. 서준은 술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혼자 청담동 바에 앉아 위스키를 마셨죠. 최유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서준 씨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서준은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이 바에 왔어요. 검은색 톰포드 드레스를 입고 단아하게 화장한 모습이었죠. 힘드시죠? 2년 동안 준비하신 건데. 다 물거품이야. 수백억이 날아갔어. 괜찮아요. 실패가 있어야 성공도 있는 거예요. 서준 씨는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유진의 위로가 따뜻했습니다. 하영은 서준의 사업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대 조교 출신이라 해외 경매나 투자 같은 얘기는 어려워했죠. 하지만 유진은 달랐습니다. 같은 분야 전공자였으니까요. 경매가 결렬된 거면 가격 책정 문제 아닐까요? 작품 감정가를 다시 조정하면. 맞아. 그 부분이 문제였어. 서준은 유진과 사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술을 마시고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새벽 3시였죠. 서준 씨, 너무 늦었어요. 택시 같이 타고 가요. 응, 그래.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집 주소를 말하지 못했어요. 실패한 채 하영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죠. 유진 씨, 미안한데 나 호텔에 데려다 주고 가세요. 유진이 서준을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날 밤 서준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 옆에 유진이 자고 있었어요. 서준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어젯밤은 실수였어. 유진이 눈을 떴습니다.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서준 씨, 저는 진심이었어요. 유진 씨, 괜찮아요. 서준 씨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서준은 옷을 입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평창동 한옥에 도착했을 때 아침 8시였습니다. 하영은 대청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여보, 어디 있었어?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서준은 하영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 갤러리에서 일하다가 소파에서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하영은 서준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집에 더 늦게 들어오고 말수도 줄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어느 날 오후 하영은 몸이 이상했어요. 미열이 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생리도 2달째 하지 않았어요. 설마. 하영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검사를 했죠. 2줄이었습니다. 하영의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 차입니다. 의사의 말에 하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불가능하다던 자연 임신. 그게 이루어진 거였죠.
하영은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준이 좋아할 얼굴이 눈에 선했어요. 저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서준이 좋아하는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초음파 사진은 예쁜 리본으로 묶어서 선물 상자에 넣었어요. 서준이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어요. 여보, 앉아봐. 오늘 특별한 날이야. 하영아, 나 할 말이. 나도 할 말 있어. 내가 먼저 할게. 하영은 떨리는 손으로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봐. 서준이 상자를 열었어요. 초음파 사진이 들어 있었죠. 이게 뭐야? 우리 아기야. 8주째. 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기적이야, 여보. 의사 선생님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근데 됐어. 우리 아기 생겼어. 하영은 울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의 반응은 달랐어요. 인공 수정했지. 응? 인공 수정한 거지. 아니면 시험관. 아니야. 자연 임신이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기적이래. 거짓말하지 마. 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잖아.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그냥 돼? 진짜야. 검사 결과 여기 있어. 그럼 다른 남자야.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다른 남자 아이지? 내 아이가 아니야. 미쳤어? 내가 왜? 그럼 설명해봐. 어떻게 불가능한 게 갑자기 돼? 나도 몰라. 그냥 된 거야.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어. 믿을 수 없어. 서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사실은 나 이혼하려고 했어. 하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미안해, 하영아. 다른 사람이 생겼어. 하영의 손에서 초음파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어요. 누구? 최유진. 엄마가 소개해준 여자. 하영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언제부터? 2달 전.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다고? 그게 무슨. 우리 안 맞아. 너도 알잖아. 요즘 우리 사이. 하영은 웃었습니다. 울음 섞인 웃음이었어요. 안 맞아? 우리 아기 생겼는데? 당신 아기야.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안 믿긴다고.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 어떻게 그냥 돼? 그럼 유전자 검사해. 태어나면 해봐. 당신 아기 맞아.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 이미 결정했어. 다음 날 서준의 어머니가 하영을 불렀습니다. 장충동의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프라이빗 룸이었죠. 어머니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옆에 두고 손에는 10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왔니? 앉아라. 하영은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준이한테 들었어. 임신했다면서? 네. 너 다른 남자 생긴 거지? 자연 임신이에요. 서준 씨 아기예요.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게 그냥 된다고? 말이 돼? 검사하면 나와요. 유전자 검사. 검사 필요 없어.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혼합의서야. 서명해. 어머님, 서준이는 최유진과 재혼할 거야. 유진이 아버지가 우리 갤러리에 500억 투자하기로 했어. 해외 진출 자금도 대주시고 정재계 인맥도 열어주시겠다고 했고, 서준이 미래가 걸린 일이야. 너네 어머니는 이런 거 해줄 수 있었을까? 미술학원이나 하던 분이? 하지만 저 임신했어요. 서준 씨 친자식이에요. 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얘가 세상 물정 모르네.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니년이 애 낳으면 서준이 인생이 꼬여. 모르겠니? 어떻게 그런 말을. 위자료 100억 줄게. 니년이 평생 일해도 못 만져볼 돈이야. 내가 이렇게 너그럽다. 조용히 애까지 처리하고 사라져. 병원도 소개해 줄게. 조용히 할 수 있는 곳. 하영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기를 없애라고요? 당연하지. 신신그룹 회장 딸도 있었고 김민석 검사 집 딸도 줄 섰었어. 그런데 화랑 직원을 며느리로 들였더니 결국 이 꼴이야.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천안 피를 섞으니까 이런 거야. 우리 집안은 5대째 명문가야. 니년 같은 천박한 고아 출신이 감히 손주까지 낳겠다고? 하영은 떨렸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였어요. 싫어요. 뭐라고? 이 아기는 제가 키울 거예요. 서준 씨 아기니까요.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없는 것들은 이렇게 지랄을 해. 후회할 짓 하지 마. 내가 니년을 가만 안 둘 테니까. 법적으로도 그 아이 호적에 못 올려. 친자 확인 소송 걸면 니년이 지게 만들 거야. 우리 집안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 하영은 일어섰습니다. 가볼게요. 윤하영 씨. 어머니가 냉정하게 불렀지만 하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어머니 사진. 새벽에 집을 몰래 나왔습니다. 서준은 사랑채에서 자고 있었어요. 하영은 서준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미안해. 나 이렇게밖에 못해. 하영은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꼭. 현재 노숙예술가 전시실. 서준은 멍하니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봉사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혹시 아이는 없나요? 딸이요. 은설아는. 봉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저분이 그 이름 자주 부르시긴 하는데 실제로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주소지 보면 혼자 사시던데 아이 본 적은 없어요. 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서, 하영이 임신했다던 그 아이. 정말 낳았을까? 내 아이였을까? 어디 있을까? 서준은 무릎을 꿇고 하영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하영아, 나야. 서준이. 제발 기억해줘. 하영은 서준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서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 서준이. 나 기억나? 하지만 하영은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누구예요?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남 앞에서 운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봉사자가 서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족이세요? 서준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20년 전 자기 손으로 버린 사람인데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봉사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연락처라도 남기고 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봉사자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저 다시 올게요.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 연락 주세요. 네, 그러시죠. 서준은 일어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영을 돌아봤어요. 하영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감이 묻은 손으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죠. 한때 명품 시계를 차던 그 손, 파리 전시회에서 샴페인 잔을 들던 그 손. 서준은 비틀거리며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죠.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박씨 갤러리 대표, 벤틀리, 연봉 80억, 명품 컬렉션. 그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서준은 얼굴을 손으로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영이 정말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 아이가 자기 친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0년 전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이제야 마주하게 될 줄은.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대표님, 오후 3시 투자자 미팅 준비 완료됐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일정 다 취소해. 네. 하지만 500억 투자건인데 다 취소하라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준은 다시 전시실 쪽을 돌아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하영이 보였어요. 봉사자의 손을 잡고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반드시 알아내야 해. 은서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하영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년 전 자기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이제 치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준은 갤러리로 돌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 대표실로 올라가는 내내 하영의 얼굴이 떠올랐죠. 물감 묻은 손, 엉클어진 머리, 멍한 눈빛, 그리고 은서야라고 부르던 이름. 서준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오후 일정표입니다. 3시에 투자자, 김 실장. 서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서준을 봤어요. 네, 대표님? 윤하영이라는 사람 알아봐줘. 52세 여자. 지난 2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상세하게. 윤하영. 혹시 전 사모님이신가요? 그래. 어디 살았는지, 뭐 하며 살았는지, 아이가 있었는지. 전부 다. 비서실장은 메모했습니다. 서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대표님, 실례지만 무슨 일이신가요? 빨리 알아봐. 오늘 안으로. 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서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가장 안쪽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영, 턱시도를 입은 서준.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서준은 사진 속 하영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오후 8시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서준은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년 전 평창동 한옥을 나간 윤하영은 성북구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짜리 3평 방이었죠. 그곳에서 혼자 출산했습니다. 딸 한 명을 낳았어요. 출산 기록 윤은서, 여아, 제왕절개. 이후 작은 화랑에서 도슨트로 일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노숙인 미술치료 봉사를 했습니다. 6년 전 고시원 월세도 감당하지 못해 관악구 쪽방으로 이주했습니다. 한 달 18만 원짜리 2평짜리 방이었어요. 4년 전 5월 딸 윤은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16세였죠. 같은 해 윤하영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후 쪽방촌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2년 전부터는 쪽방 월세도 내지 못해 노숙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서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전부야? 딸, 윤은서, 16세 사망.
출산 기록이 있다고? 네. 18년 전 성북구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했습니다. 윤은서 여아입니다. 서준은 숨이 막혔어요. 하영이 말했던 게 사실이었어. 비서실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윤은서 양 교통사고 기록도 확인했는데 좀 이상합니다. 뭐가? 가해자가 우리 갤러리 물류팀 직원입니다. 당시 회사 차량으로 사고를 냈는데 합의금 3억을 지급하고 무마됐습니다. 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갤러리 직원이? 네. 그런데 그 직원은 사고 4개월 후 퇴사했고 퇴직금으로 8억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인 퇴직금의 20배입니다. 서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누가 승인했어? 회장님. 그러니까 대표님 어머님이십니다. 서준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죠. 지금 당장 그 사고 기록 전부 가져와. 경찰 기록, 보험사 기록. 다. 네. 비서실장이 급히 나갔습니다. 서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빌딩 숲이 보였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치솟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영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였어요. 병원장은 서준의 오랜 지인이었죠. 서준아, 무슨 일이야? 전처 진료 기록을 왜? 부탁이야. 꼭 봐야 해. 병원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 개인정보라 원칙적으론 안 되는데 너니까 특별히 해주는 거야. 진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하영의 의료 기록이 떴어요. 환자명 윤하영, 52세. 진단명 알츠하이머형 치매. 발병 시기 4년 전. 초진 소결란을 읽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성 외상 후 급속 진행. 딸 사망 후 2주 만에 내원. 심한 우울증과 기억력 저하 호소. 수면 장애 및 환각 증세. 계속 내 잘못이다라는 말만 반복함. 인지능 검사 결과는 15점. 정상이 24점 이상인데 훨씬 낮았죠. 의사는 중기 치매로 진단했습니다.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죽어서 치매가 온 거야.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신경과 전문의였어요. 윤하영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예전에 남편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딸 사고 이후로 보호자가 없으셔서 치료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어떤 상태였나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심각했어요. 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 2주 됐는데 본인이 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자책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딸이 학원 끝나고 혼자 버스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대요. 환자분이 그 시간 건망증이 심했대요. 그날도 건망증 증세로 딸 학원 시간을 잊어버리셨다고. 딸이 혼자 집에 오다가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 충격으로 치매가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보통 치매는 서서히 진행되는데 이 환자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4년 만에 말기로 넘어갔어요. 치료는 받았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 처방해 드렸는데 한 번도 안 사가셨어요. 돈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치매 약이 한 달에 2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서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5만 원. 자기는 한 잔 커피값보다 적은 돈이었어. 서준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하영아, 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그날 오후 서준은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교통가로 가서 4년 전 사고 기록을 요청했어요. 윤은서 양 교통사고 기록 열람하고 싶습니다. 담당 형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4년 전 사건이네요. 잠시만요. 파일이 출력됐습니다. 서준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사고 일시 4년 전 5월 17일 오후 6시 20분. 피해자 윤은서 16세 여자. 가해자 정태수 48세 남자. 가해 차량란을 보는 순간 서준의 손이 떨렸어요. 박씨 갤러리 물류 차량. 혐의는 과실치사. 하지만 처리 결과란에는 합의라고 적혀 있었죠. 합의금 3억 원, 집행유예 2년.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씨 갤러리. 자기 회사였어. 가해자 정태수? 이 사람 어떻게 됐나요? 형사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집행유예 2년 받고 풀려났네요. 합의가 됐으니까요. 과실치사인데. 집행유예요? 유가족이 합의해 주셨으니까요. 합의금도 받으셨고. 서준은 서류를 더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사고 조사 기록을 보니 CCTV 영상이 분실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CCTV 영상이 왜 없죠? 형사가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당시 담당 형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했네요. CCTV가 있었는데 왜 증거 불충분이죠? 저도 당시 담당 형사가 그렇게 처리했으니 그럼 어떻게 과실치사로 확정된 거예요? 피해자 측에서 문제 제기 안 하고 합의하셨으니까요. 서준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CCTV 영상이 사라졌다는 건 의도적으로 증거를 없앤 거였죠. 그리고 합의금 3억. 피해자는 쪽방에 사는 하영이었는데 3억이나 받았다면 왜 계속 가난하게 살았을까? 합의금. 수령 기록 볼 수 있나요? 형사가 확인했습니다. 수령이니 윤하영이 아니라 박서준으로 되어 있네요. 네. 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대리 수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서준 씨가 윤하영 씨 보호자 자격으로 수령했다고.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받은 적 없어요. 이거 위조 아닌가요? 형사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누가? 서준은 알았습니다. 어머니였어. 자기 이름을 도용해서 합의금을 가로챈 거였죠. 이 사건 당시 담당 형사 누구예요? 장민호 경위입니다. 지금은 퇴직하셨어요.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서준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박씨 갤러리 대표이사 박서준. 형사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가해자 회사 대표입니다. 제대로 처리하고 싶어서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서준은 경찰서를 나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나이 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장민호 경위님이십니까? 저는 박서준이라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4년 전 윤은서 양 교통사고. 기억하시죠? 어떻게 그걸?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 사건, 뭔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장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그날 저녁, 서준은 퇴직 형사 장민호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선술집이었어요. 장민호는 60대 후반으로 보였죠.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양심에 걸려서 일찍 퇴직했습니다. 장민호가 소주잔을 비우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사고 당일 가해자 정태수는 과속도 안 했고 신호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장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CCTV를 보니까 이상했어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속했죠. 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도적으로 쳤다는 말씀이신가요? 장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막았어요. 누가요? 박서준 씨 어머니, 박씨 갤러리 회장 박 여사. 서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경찰서에 오셨어요. 국회의원 한 명 데리고, 그리고 말씀하시더군요. 이 사건 조용히 처리하라고, 피해자한테 합의금 주고 끝내라고. CCTV는 왜 없어진 겁니까? 박 여사가 가져가셨습니다. 증거인멸이죠. 합의금은 누가 받았습니까? 박 여사가 직접 수령하셨습니다. 피해자 보호자 자격으로 본인 아들 이름으로요. 서준은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목이 따가웠죠. 그리고 정태수는 왜 퇴직금을 8억이나 받았습니까? 입막음 돈이죠. 왜 입을 막아야 했습니까? 장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태수가 제게 털어놨어요. 술 취해서요. 박 여사가 지시했다고. 그 아이를 치라고. 서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정태수는 박 여사한테 10억을 받기로 했대요. 그 아이를 제거하면. 왜 그랬을까요? 왜 제 딸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값을 던져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어요. 어머니가 내 딸을. 서준은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은 평창동 본가로 갔습니다. 천평대저택. 정원에는 소나무와 연못이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한옥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어머니가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명품 한복을 입고 손에는 다이아 반지가 반짝였어요. 서준아, 웬일이니? 갤러리는? 서준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윤은서라는 아이. 아세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누구? 하영이가 낳은 딸이에요. 20년 전에. 모르는데? 그 여자가 애를 낳았어?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4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예요. 박씨 갤러리 차량이 친 아이. 어머니가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니? 어머니가 처리하셨죠? 합의금 3억을 어머니가 가로채셨죠? 가로채다니. 하영이 대신 받아준 거야. 그 여자 정신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 치매 걸린 사람한테 돈 줘봤자 제대로 쓰겠어? 그럼 그 돈 어디 갔어요? 어머니가 침묵했습니다. 서준이 책상을 쾅 쳤어요. 어디 갔냐고요? 갤러리 운영자금으로 썼어. 그때 자금 상황 안 좋았잖니. 서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태수한테 왜 8억을 줬어요? 퇴직금으로? 입 다물라고. 뭘 입 다물라고요? 어머니가 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어요. 그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윤은서. 알고 보니 내 아이더구나. 내가 유전자 검사했어. 서준은 비틀거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언제 검사를? 그 애가 8살 때. 하영이가 애 데리고 공원 간 걸 미행해서 머리카락 몇 가닥 얻어왔지. 내 머리카락이랑 검사했어. 그럼
이미 알고 계셨어요? 내 딸인걸. 그래, 알았어. 그런데도 서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아이를?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서준아, 너 그때 최유진이랑 재혼하기로 했잖니. 대한그룹 회장 딸이랑. 그 결혼으로 갤러리가 얼마나 커질 수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영이가 낳은 딸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 최유진 집안에서 결혼 취소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이를 죽인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의 서재로 뛰어갔어요. 문을 쾅 열고 들어갔죠. 서준아. 어머니가 따라왔지만 서준은 이미 서류 캐비닛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파일들이 가득했죠.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윤은서 관련 문서. 파일을 열자 메모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어요. 윤은서 16세. 박서준의 친자 확인됨. 그 아래 줄. 문제점 최유진과의 재혼건의 장애물. 다음 줄. 해결책 제거 필요. 서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아래 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방법 정태수 이용, 교통사고로 위장. 비용 총 11억. 마이너스 정태수 입막음 돈 8억. 마이너스 합의금 명목 3억 회수. 서준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서재 문간에 서 있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내 미래를 위한 거였어. 미친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내 딸을. 그 애는 고아 출신 여자가 낳은 애야. 우리 집안에 그런 천한 피는 필요 없어. 서준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당신은 살인자예요. 살인자. 내가 내 아들의 밝은 미래를 지켜준 거야. 미래. 서준이 비웃었습니다. 이게 미래예요? 자기 손주를 죽이는 게. 손주는 무슨. 그건 인정 못해. 천한 피가 섞인. 서준이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가 뒤로 비틀거렸어요. 당신 다시는 안 봐요. 오늘부로 우리 남이에요. 서준아. 갤러리 지분도 다 포기할 겁니다. 당신이 일군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서준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뒤따라왔습니다. 서준아, 정신 차려. 갤러리가 얼마짜리인데. 서준이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갤러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세요? 사람? 쯧쯧. 고아 출신 여자랑 그 새끼가 무슨 사람이야? 서준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본 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차가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서준은 차를 몰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집이었어요. 차를 몰고 가면서 서준은 울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은서야, 미안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어요. 20년 동안 자기가 뭘 한 걸까? 딸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딸이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하영이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르고 자기 어머니가 살인자라는 것도 모르고. 서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나 사표 낼 거야. 네, 대표님? 그리고 아동보호시설 알아봐줘. 혹시 하영이가 다른 아이를 입양했을 수도 있어. 내가 직접 가볼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준은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이제 갈 곳은 한 곳뿐이었어요.
하영이 있는 곳, 그리고 혹시 모를 다른 아이가 있는 곳.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되는 것, 그리고 속죄하는 것.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유리를 타고 빗줄기가 흘러내렸어요. 서준은 와이퍼를 켰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닦을 수 없었죠. 하영아, 미안해. 은서야, 미안해. 이제라도 너희를 지킬게. 서준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시작해야 했으니까. 20년 전 초가을, 하영은 만삭의 몸으로 고시원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성북구 낡은 건물 3층,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가진 돈 전부를 털어 얻은 집이었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 박스 2개. 그게 전부였죠. 부동산 아저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요. 창문이 작아서.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혼자 사세요? 배가. 네. 혼자요. 부동산 아저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열쇠를 건네고 나갔어요. 하영은 빈 방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임신한 배를 식혔죠. 눈물이 흘렀어요. 괜찮아. 우리 괜찮아. 하영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발로 찼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아빠 없어도 괜찮아. 우리 잘 살 거야. 얼마 후, 하영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혼자 119를 불렀죠. 진통이 시작됐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제왕절개 해야 합니다. 태아 위치가 좋지 않아요. 보호자는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혼자예요.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제발이요. 아기 살려주세요. 하영이 울며 매달렸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조명 아래 누웠어요. 마취 주사를 맞았죠. 숫자를 거꾸로 세세요. 10부터 10, 9, 8.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기 울음소리에 눈을 떴어요. 축하드려요. 딸입니다.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안겨줬습니다. 빨갛고 작은 아기였어요.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름, 뭐라고 지으실 거예요? 은서, 윤은서요. 은혜를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병원비 청구서를 받았을 때 하영은 눈물을 참았어요. 480만 원. 이미 집을 얻느라 돈을 다 써서 남은 게 얼마 없었죠.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네. 6개월 나눠내실 수 있어요. 하영은 은서를 안고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죠. 은서를 이불로 꽁꽁 싸맸습니다. 은서야, 조금만 참아. 엄마가 돈 벌어서 따뜻한 집으로 이사 갈게.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은서가 2돌이 지났을 때 하영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낮에는 은서를 봐야 해서 야간 편의점 알바였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시급 9,500원. 이웃방 할머니가 은서를 밤새 봐주기로 했어요. 한 달에 60만 원.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우는 아이도 아니고 순한데 뭐. 하영은 은서 이마에 뽀뽀했습니다. 은서야, 엄마 다녀올게. 울지 마. 편의점은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였어요.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에 돌아오면 은서가 깨어 있었죠.
엄마, 은서가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영은 은서를 안았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우리 은서 잘 잤어? 응,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도. 하영은 은서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재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몇 시간 눈을 붙였어요. 하지만 피곤이 쌓였습니다. 몸무게가 빠졌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요. 은서가 6살이 됐을 때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저렴한 곳이었어요. 그나마 정부 지원금으로 절반은 해결됐죠. 첫 등원날 하영은 은서의 손을 잡고 유치원 문 앞에 섰습니다. 은서야, 여기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엄마도 같이 있어. 엄마는 일하러 가야 해. 오후에 데리러 올게. 싫어. 엄마랑 같이 있을래. 은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영은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은서야, 울지 마. 엄마가 빨리 올게. 약속? 선생님이 은서를 안아갔어요. 은서는 울면서 엄마를 불렀죠. 엄마, 엄마. 하영은 돌아서서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죠. 버스 정류장에서 하영은 울었습니다. 미안해, 은서야. 엄마가 무능해서. 몇 달이 지나자 은서도 유치원에 적응했어요. 친구도 생겼죠. 어느 날 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아빠 없어? 하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요. 응. 민지는 아빠가 유치원에 데리러 왔는데 나는 왜 엄마만 와? 하영은 은서를 안았어요. 아빠는 멀리 출장 가셨어. 언제 와? 조금 있으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서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나 보고 싶어 해? 응. 엄청 보고 싶어 해. 나도 보고 싶어. 은서가 하영 품에 안겼습니다. 하영은 은서를 꼭 안고 눈물을 참았어요. 저녁은 간단했습니다. 편의점에서 할인하는 김밥 2줄과 우유. 은서야, 맛있게 먹자. 응. 엄마도. 은서는 맛있게 먹었어요. 하영은 은서가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이것만으로도 행복해.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웠습니다. 은서를 재운 뒤 혼자 앉아 있으면 서준 생각이 났어요. 함께 살았던 평창동 한옥, 따뜻했던 순간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랑 은서 생각은 할까? 하지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협박이 무서웠어요. 은서가 10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하영은 미술치료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갔죠.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위로가 됐습니다. 자기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센터 원장이 하영을 불렀습니다. 하영 씨, 잠깐 와보세요. 원장실로 갔어요. 바구니에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죠. 이 아기가 어젯밤에 센터 문 앞에 버려져 있었어요. 쪽지 하나랑 함께. 원장이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제발 이 아이 잘 키워주세요. 저는 키울 수 없습니다. 하영은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생후 2달쯤 된 여자 아기였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이었죠. 아기가 눈을 떴어요. 하영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영의 가슴이 뛰었어요. 이 아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육원으로 보내야죠. 입양 신청도 받고요. 제가 입양할 수 있을까요?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하영을 봤어요. 하영 씨가요? 하지만 지금도 혼자 은서 키우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은서한테 동생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은서는 늘 외로워했어요. 친구들은 형제자매가 있는데 자기만 없다고.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아이 둘 키우는 건 정말 힘들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하영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하영을 보며 웃는 것 같았어요. 이 아이도 엄마가 필요해. 한 달 후 입양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아기의 이름을 지었어요. 윤지아.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은서가 아기를 보고 눈을 반짝였어요. 엄마, 이게 내 동생이야? 응, 지아라고 해. 이제 은서 동생이야. 와, 나 동생 생겼어. 은서가 지아 뺨에 뽀뽀했습니다. 지아가 까르르 웃었어요. 하영은 두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야. 잘 키워낼 거야. 3년이 흘렀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벽에는 은서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지하 장난감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하영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 3개를 넣었죠. 은서야, 지아야, 밥 먹자. 네. 세 사람이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뜨거운 라면을 후후 불어 먹었죠. 엄마, 맛있어. 지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서가 지아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지아야, 천천히 먹어. 뜨거워. 응, 언니. 은서는 지아를 정말 아꼈습니다. 엄마처럼 돌봐줬어요. 밤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좁은 이불 하나를 덮고요. 엄마, 이야기해줘. 은서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이야기? 공주 이야기. 하영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은서와 지아는 엄마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하영은 두 딸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내가 지켜줄게. 누가 뭐래도 너희는 내 딸들이야.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은서야, 무슨 일 있어? 엄마, 오늘 학교 앞에 검은 차가 계속 있었어. 나 쳐다보고 있었어. 무서웠어. 하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차가 있었어요. 하영이 은서를 데리러 갔을 때 봤죠. 검은색 제네시스.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영은 차로 갔어요. 하지만 차는 재빠르게 떠났죠. 누가 우릴 지켜보는 거야? 그날 밤 하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차갑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나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 너 지금 아이 둘 키우고 있다며? 하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상관없으시잖아요. 서준이 아이도 섞여 있겠네. 윤은서라고 했나? 조용히 살아. 숨만 쉬고 살아. 티내지 말고. 알겠어? 무슨, 만약 서준이한테 연락하거나 아이 친자 확인 같은 거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너희 모두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 아니야. 경고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하영은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죠. 다음 날 은서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누군가 하영을 따라오고 있었어요. 하영이 뒤돌아봤습니다. 검은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죠. 윤하영 씨? 누구세요? 박 여사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조용히 사시라고.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그러세요. 아이들 안전하게 키우고 싶으시면. 남자들이 돌아섰습니다. 하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아를 안았습니다. 지아는 순수하게 웃고 있었죠. 무서워. 정말 무서워. 하영은 경찰에 신고를 고려했어요. 하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국회의원들과도 아는 사이였죠.
돈도 권력도 있었어요. 조용히 살자. 티내지 말고. 그럼 우리 안전할 거야.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습니다. 은서가 16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새 하영 키를 넘어섰죠. 엄마, 나 미대 가고 싶어. 미대? 응.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엄마처럼. 하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좋아. 엄마가 도와줄게. 근데 엄마. 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 아빠 이름이 뭐야? 나 이제 알고 싶어. 하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 나 이제 16살이야. 알 권리 있잖아. 은서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하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박서준. 박서준이야. 박서준. 뭐 하는 사람이야? 갤러리 운영해. 근데 은서야, 아빠한테 연락하면 안 돼. 왜? 복잡한 어른 사정이 있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죠. 며칠 후 은서가 하영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한테 편지 쓰고 싶어. 은서야, 보내지 않을게. 그냥 쓰기만 할게. 괜찮지? 하영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래, 쓰기만 해. 은서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한 통씩 아빠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들이었죠. 아빠, 저 은서예요. 보고 싶어요. 아빠는 저 기억하세요? 나중에 어른 되면 찾아갈게요. 약속해요. 하영은 은서가 쓴 편지들을 몰래 봤어요. 눈물이 났죠.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서가 학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엄마, 나 아빠 갤러리 찾았어. 뭐?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나오더라. 박씨 갤러리 대표이사 박서준. 하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서야, 거기 가면 안 돼. 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영이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은서가 놀라 멈췄죠. 미안해. 엄마가 소리쳐서. 근데 진짜 가면 안 돼. 알았어, 엄마. 은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은서는 몰래 결심했어요. 내일 학원 끝나고 아빠 갤러리에 가보자. 엄마한테 이상한 검은 차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5월 17일 아빠 만나러 간다. 그게 은서의 마지막 일기가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5월 17일 오후 은서는 미술학원을 나왔어요. 가방에는 아빠에게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52통.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죠. 오늘 아빠 만날 거야. 용기 내자. 은서는 버스를 탔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박씨 갤러리 본사 주소를 손에 쥐고 있었죠. 1시간 후 은서는 큰 빌딩 앞에 섰습니다. 박씨 갤러리 3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은서는 올려다봤죠. 아빠가 저 안에 있구나. 하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서 있었고 출입증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서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빠가 퇴근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5월 오후 날씨는 선선했죠. 은서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가장 최근에 쓴 편지였어요. 아빠, 저 은서예요. 오늘 용기 내서 찾아왔어요. 떨리지만 꼭 만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어요. 은서야, 어디야? 왜 아직 안 와? 엄마, 나 친구랑 카페 온 거야. 숙제하려고. 은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저녁 먹고 와.
너무 늦지 말고. 응,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은서는 미안했지만 오늘만은 거짓말을 해야 했죠. 오후 6시 30분이 됐습니다. 빌딩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나왔죠. 은서는 한 명 한 명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빠 얼굴을 몰랐어요. 사진도 없었죠. 어떻게 알아보지? 그때 검은색 세단이 빌딩 앞에 섰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정장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 은서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아빠일지도. 남자가 차에 타려는 순간 은서는 카페에서 뛰쳐나왔어요. 저기요. 소리쳤지만 남자는 듣지 못했습니다. 차문이 닫혔어요. 안 돼. 은서는 횡단보도로 뛰었습니다. 신호등은 빨간불이었지만 차가 멈춰 있어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잠깐만요. 은서가 횡단보도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왼쪽에서 SUV 한 대가 달려왔어요.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했어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죠. 오히려 가속하는 것 같았어요. 은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운전석의 남자와. 그 순간 은서는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아빠. 쾅.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은서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떨어졌죠. 아스팔트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비명소리, 급브레이크 소리. 은서는 누워서 하늘을 봤습니다. 5월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어요. 아빠, 보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검은 차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아 잘 부탁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누군가 은서를 흔들었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119 불러. 하지만 은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편지들이 흩어졌어요. 52통의 편지가 바람에 날렸죠. 아빠에게라고 적힌 편지들. 그중 한 통이 은서 얼굴 위에 떨어졌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은서의 눈이 감겼어요. 하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은서 양 보호자이신가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긴장된 어조였죠. 네, 제가 엄마인데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은서 양이 교통사고로 실려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하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지아야. 하영은 지아 손을 잡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서울대병원이요. 빨리요. 네. 택시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하영에게는 너무 느렸어요.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했죠. 지아가 엄마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언니 어떻게 된 거야? 괜찮아. 언니 괜찮을 거야. 하지만 하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죠. 윤은서, 우리 딸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하영을 멈췄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네, 엄마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응급실 안쪽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였어요. 커튼을 열었습니다. 하영의 숨이 멎었어요. 은서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고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호흡기를 끼고 있었죠. 은서야. 하영은 은서에게 달려갔습니다. 은서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축축했죠. 은서야, 엄마야. 엄마 왔어.
하지만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보호자이십니까? 네. 엄마예요. 우리 딸 어떻게 된 거예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에 치여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CT 찍어봤는데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그럼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술을 해도 이미 뇌 손상이 너무 커서 의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영은 알았습니다. 뇌사인가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4시간 지켜봐야 하지만 현재로선 뇌 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하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안 돼. 안 돼. 지아가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은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일어나. 나 지아야. 작은 손으로 은서 손을 흔들었죠. 언니 일어나야지. 우리 집에 가야지. 하지만 은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제발 일어나. 하영은 지아를 안았습니다. 둘이 함께 울었어요. 엄마, 언니 왜 안 일어나? 언니가 많이 아파서. 하영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밤새 은서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4시 32분. 심장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심정지, 제세동기.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의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4시 32분. 사망 확인합니다. 하영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계속해서 하영의 치매 발병, 지아와의 분리, 그리고 현재로 돌아오는 이야기. 장례식장은 병원 지하에 있었어요. 작은 빈소였습니다. 조문객은 아무도 없었죠. 하영과 지아만 있었어요. 영정사진 속 은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하영은 은서 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겨를이 없었어요. 지아는 옆에 앉아 은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언니 어디 간 거야? 하영은 지아를 안았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어디야? 저 위 구름이. 응. 언제 와? 안 와. 지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언니 와야 해. 언니 없으면 나 혼자잖아. 지아가 은서 사진을 붙들고 울었어요. 하영도 지아를 안고 울었죠. 발인 날 하영과 지아는 은서와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지아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팔찌였어요. 우정 팔찌. 엄마, 이거 언니 줘도 돼? 그래. 지아는 팔찌를 은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언니, 이거 가져가. 나는 나머지 하나 가지고 있을게. 그럼 언니랑 나랑 계속 같이 있는 거지?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계속 같이 있는 거야. 관 뚜껑이 닫혔습니다. 은서가 보이지 않게 됐어요. 하영은 관에 손을 댔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화장터로 갔습니다. 관이 들어가는 걸 지켜봤어요. 문이 닫혔죠. 지아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서가 없는 집은 너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서 책상, 은서 옷, 은서가 그린 그림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은서만 없었어요. 하영은 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은서 베개를 안았어요. 은서 냄새가 났죠. 은서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하영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야, 학교 다녀와. 아침에 없는 은서를 불렀습니다. 은서야, 밥 먹자. 저녁에도 은서 자리에 밥을 차렸어요. 지아가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 없어. 하늘 날아갔잖아. 응? 은서 어디 갔어? 하영은 혼란스러워했어요. 어느 날 길을 잃었습니다. 슈퍼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몰랐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지아가 찾아냈죠. 엄마, 여기 있었구나. 지아야. 여기가 어디야? 집 근처야. 엄마, 가자. 지아가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CT 촬영. 결과가 나왔죠.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의사의 말에 하영은 멍했어요. 치매요? 저 아직 52살인데. 스트레스성 치매입니다. 극심한 충격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있어요. 딸 사망 이후 증상이 시작됐죠? 네. 약을 드셔야 합니다.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약 처방전을 받았어요. 약국에 갔죠. 약값이 25만 원입니다. 하영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8만 원밖에 없었어요. 다음에 올게요. 약을 사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 47만 원. 이번 달 월세도 못 냈죠. 약 살 돈이 없어.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지아가 엄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8살 아이가 엄마를 챙겼습니다. 엄마, 저 지아예요. 지아? 네. 엄마 딸이에요. 아, 그래. 하지만 몇 시간 뒤면 또 잊어버렸어요. 너, 누구니? 엄마, 저 지아예요. 매일 반복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옴. 서준은 파일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지? 윤하영 씨가 윤지아라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현재 12살이고요. 지금 어디 있어? 아동보호시설에 있습니다. 2년 전 윤하영 씨가 치매로 양육 불가 판정받아서 강제 분리됐습니다. 서준은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지금 당장 그 시설 주소 알아봐. 네, 대표님. 그날 오후 서준은 아동보호시설을 찾았습니다. 회색 3층 건물이었어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윤지아라는 아이를 만나러 왔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그 아이 엄마를 아는 사람입니다. 잠시 후 복도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아이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지아였습니다. 작은 키, 단발머리, 낡은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등에는 큰 백팩을 메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서준 앞에 섰어요. 올려다봤죠. 아저씨, 누구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조심스러운 어조였어요. 서준은 무릎을 꿇고 지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나는 내 엄마 아는 사람이야. 지아의 눈이 커졌어요. 엄마요? 엄마 아세요? 응. 옛날에 알았어. 지아가 서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괜찮으세요? 응. 엄마는 지금 다른 곳에 계셔. 지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노숙예술가 지원센터요? 알아요. 저 가끔 가요. 그래. 엄마가 저 못 알아봐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매번 가는데 매번 누구냐고 물어봐요. 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지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언니가 그랬거든요. 엄마 아프시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한대요. 은서 언니요. 은서 언니. 네. 하늘 날아갔어요. 지아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어요. 언니가 가르쳐 줬어요. 엄마 돌보는 법. 엄마가 밥 먹는 거 잊으시면
제가 떠먹여 드려야 해요. 엄마가 길 잃으시면 손 꼭 잡아야 하고요. 지아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저 못 알아봐도 화내면 안 돼요. 엄마는 아프신 거니까. 우리가 사랑해 드려야 해요.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언니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 네. 언니가 진짜 착했거든요. 저한테 다 가르쳐 줬어요. 지아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어요. 근데 언니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요. 서준은 지아를 안았습니다. 지아가 서준 품에서 울었어요. 아저씨, 엄마 다시 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해. 기억은 못해도 마음은 알고 있어. 정말요? 응, 정말이야. 서준은 지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 제 보물 보여드릴까요? 지아가 백팩을 내려놓았어요. 지퍼를 열었죠. 안에서 나온 것들. 서준은 숨이 막혔습니다. 편지 뭉치가 나왔어요. 노란색 편지들이었죠. 이게 뭐야? 은서 언니가 아빠한테 쓴 편지예요. 52통이요.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한테? 네. 언니가 매일 밤 썼어요. 한 번도 보내지 못했지만 서준은 한 통을 펼쳤습니다. 아빠, 저 은서예요. 보고 싶어요. 아빠는 어디 계세요? 언젠가 꼭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서준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언니가 사고 나던 날도 이 편지들 가방에 넣고 갔어요. 아빠 만나러 간다고. 지아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근데 차가 쳤어요. 일부러. 뭐라고? 언니가 그날 일기에 썼어요. 이상한 검은 차가 계속 따라다닌다고. 무섭다고. 아빠한테 말하려고 간다고.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은서를 감시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아가 다른 것들도 꺼냈습니다. 사진들. 은서와 지아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웃고 있는 두 자매. 이건 엄마가 찍어준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들이에요. 그리고 작은 노트. 이건 엄마가 저한테 쓴 편지예요. 서준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아야, 엄마 기억이 나빠.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 곧 널 못 알아볼 수도 있대. 하지만 엄마가 잊어도 너는 엄마 딸이야. 사랑해. 엄마. 다음 페이지. 지아야, 오늘 기억이 더 안 좋아졌어. 오늘 아침에 뭐 먹었는지 기억 안 나. 무서워. 하지만 너는 잊지 않을 거야. 너는 엄마 보물이니까. 지아야, 만약 엄마가 너를 못 알아봐도 슬퍼하지 마. 엄마는 내 마음속에 있어. 너도 엄마 마음속에 있고. 지아야, 사랑해. 계속 사랑해. 영원히. 서준은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작은 통장이 나왔습니다. 이건요? 지아가 통장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치료비 모으는 거예요. 8만 원 있어요. 서준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걸 왜? 엄마 약이 한 달에 25만 원이래요. 근데 저는 8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지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 모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서준은 지아를 꼭 안았어요. 지아야, 괜찮아. 이제 아저씨가 도와줄게. 정말요? 응, 약속해. 그날 오후 서준과 지아는 함께 노숙예술가 지원센터로 갔습니다. 지아가 서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아저씨,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응. 엄마 저 못 알아봐도 놀라지 마세요. 알았어.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지아는 익숙하게 접수대로 갔어요. 윤아영 씨 면회 왔어요. 지아야,
또 왔네. 들어가. 지아가 서준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하영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캔버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엄마. 지아가 달려갔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아를 봤죠. 지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저 기억해요? 하영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아가, 누구지? 지아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엄마, 저예요. 딸, 나한테 딸이 있었나? 지아는 가방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엄마 얼굴을 그린 그림이었죠. 엄마, 제가 그렸어요. 봐요. 하영이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예쁘네. 누가 그렸어? 제가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영은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지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예요. 지아. 서준이 지아를 안았습니다. 지아가 서준 품에서 울었어요. 제가 매번 오는데 매번 못 알아봐요. 괜찮아, 지아야. 괜찮지 않아요. 저 너무 슬퍼요. 서준은 지아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영은 여전히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죠. 예쁜 그림이네. 센터를 나왔을 때 지아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지아를 벤치에 앉혔어요. 지아야, 물 마셔. 자판기에서 산물을 건넸습니다. 지아가 물을 마시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저씨,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엄마가 저를 못 알아봐요? 엄마가 아파서야. 지아가 잘못이 아니야. 지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준은 지아 백팩에서 은서의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건 내가 봐도 될까? 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편지를 펼쳤어요. 아빠에게. 아빠, 저 은서예요. 오늘 용기 내서 찾아갈 거예요. 무섭지만 꼭 만나고 싶어요. 엄마한테 이상한 차가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싶어요. 도와달라고 하고 싶어요. 지아 잘 부탁해요. 제가 없어도 지아 지켜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사랑해요. 서준은 편지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지아야. 서준은 지아를 꼭 안았습니다.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저요? 응.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니? 강한 거 아니에요. 저 매일 울어요. 그래도 포기 안 하잖아. 지아가 서준을 올려다봤어요. 아저씨, 저 계속 엄마 만나러 가도 돼요? 물론이지. 혼자 가기 무서운데. 이제 아저씨랑 같이 가자. 지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응. 약속해. 지아가 서준을 안았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서준은 지아를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하영도 지켜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박씨 갤러리로 갔습니다. 사표를 꺼냈어요.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만둘 거야. 네. 갑자기 왜요?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서준은 사표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갤러리 지분도 다 정리할 거야. 어머니한테 넘기든지 팔든지. 대표님,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어. 서준은 갤러리를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평창동 본가에는 마지막으로 들렀습니다. 어머니가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준아, 오늘부로 우리 남이에요. 다시는 안 봐요. 서준은 집을 나왔습니다.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집이었어요. 아동보호시설로 갔습니다. 지아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지아야.
지아가 서준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아저씨. 서준이 무릎을 꿇고 지아와 눈을 맞췄어요. 지아야. 아저씨가 앞으로 엄마 돌볼게. 너도 도와줄래? 정말요? 응. 그리고 서준이 지아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아저씨가 돌볼게.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짜요? 약속이에요. 약속해. 서준이 지아를 꼭 안았습니다. 지아가 서준 품에서 울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서준도 울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였어요. 아빠가 되는 것, 그리고 속죄하는 것.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준은 하영을 전문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1인실이었어요.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기 치매로 진행됐어요. 치료할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치매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비용은 상관없어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서준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하영아, 나왔어. 누구세요? 어제도 왔던 사람이야. 같은 대화가 매일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아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지아가 병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엄마, 나왔어. 하영이 지아를 봤어요.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죠. 누구니? 지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 지아야. 엄마 딸. 서준이 기타를 꺼냈습니다. 하영아, 노래 들려줄까? 옛날 노래를 불렀어요. 하영이 좋아하던 노래였죠. 그때였어요.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어요? 이 노래 아는 것 같아. 서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우리 함께 들었던 노래야. 하영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남아 있었어요. 아저씨, 엄마 우네요. 응. 엄마가 기억하고 있어. 머리는 잊어도 마음은 기억해. 어느 화창한 오후, 서준, 하영, 지아는 병원 정원에 있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영이 서준과 지아를 번갈아 봤습니다. 당신들, 누구예요? 서준이 미소 지었어요. 가족이에요. 가족. 응, 우리 가족. 하영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죠. 하지만 서준 손을 꼭 잡았어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사람들 같아요. 지아가 하영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계속. 고마워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서준은 생각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지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저 행복해요. 나도. 엄마도 행복하시죠? 하영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행복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세 사람이 함께 웃었어요. 웃음소리가 정원에 퍼졌습니다. 하영아, 이번 생은 늦었지만 당신 기억 속에 단 하루라도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남은 시간 매일 당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 내가 기억할 테니까. 우리의 사랑을, 은서를, 지아를. 당신이 얼마나 훌륭한 엄마였는지. 사랑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은 치매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자분들과 그 곁을 지키는 가족분들께 바칩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지금까지 보석 사연이었습니다.